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표이고 두 번째는 영양 섭취에 따른 신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두 주제를 통해 해외의 내추럴 선수들이 어떻게 영양을 바라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추럴 보디빌더라면 다 아는, 그리고 알아야 하는 이 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 표는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텐데요. 혹시 모른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참고로 미국 내추럴 보디빌딩 코치가 제시한 표입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또 다른 표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영양편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영양에 있어서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서부터 진행되는데요. 총 칼로리가 1순위이며 보충제는 5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5순위인 보충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5단계 모두 다 지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5순위를 못 지킨다면 4순위를, 4순위를 못 지킨다면 3순위를, 그리고 2순위를 못 지킨다면 1순위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베이스라인인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칼로리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따라서 내가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는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이어트임에도 섭취하는 칼로리가 유지 칼로리보다 높다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탄단지인데요. 탄단지 섭취는 탄단지 영상에도 있으니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표에 맞는 칼로리를 설정했다면 탄단지 비율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볼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 체중 감소 시에는 단백질을 체중의 1.6배에서 2.7배, 지방은 15%에서 25%, 탄수화물은 나머지. 체중 증가 시에는 단백질을 체중의 1.6배에서 2.2배, 지방은 20%에서 30%, 탄수화물은 나머지. 이렇게 드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증가 및 회복하는 데 도와주기에 챙겨야 하며 탄수화물은 퍼포먼스 면에서 영향을 미치니 꼭 잘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 미네랄, 섬유질 등인데요. 섬유질의 권장사항은 자료마다 다르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하루에 38g, 여성은 하루에 25g을 먹는 것이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수치로만 따져본다면 남성은 하루에 사과를 1.5kg를, 여성은 하루에 사과를 1kg 먹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의 경우에는 체중당 몇 리터씩이라고 말하지만 보통은 체중 23kg당 1리터의 물을 섭취할 것을 권하며 스포츠 영양사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최소 소변을 5번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수행능력, 각종 질병, 영양결핍 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식사 타이밍과 빈도인데요. 이 단계부터는 몸이 좋아지고 싶은 선수분들에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운동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 식사, 하루에 3끼에서 6끼, 한 끼당 최소 25g의 단백질, 운동 전후 탄단지 비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충제인데요. 보충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영양에서 우선순위를 나누자면 5단계가 될 뿐인데요. 만약 보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보충제 편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그제민닷컴에서 보충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어떻게 칼로리를 섭취하냐에 따라 신체가 달라집니다. 물론 유전적인 잠재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칼로리에 따라서 신체는 달라집니다. 물론 유전적 잠재력, 근육 보유량, 훈련, 체지방, 식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는 칼로리에 따라 신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목표에 맞춰서 결핍 칼로리, 유지 칼로리, 잉여 칼로리를 섭취할 때 바디 리컴포지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 근성장이 일어나는 동시에 체지방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칼로리가 늘었다고 해서 체지방과 근육이 평행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그래프처럼 체중 증가 시 근성장하는 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체지방은 비교적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핍 칼로리에서는 잉여 칼로리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핍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대부분 지방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근육량도 감소하지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잉여 칼로리와는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얻기가 어려운 만큼 그만큼 잃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섭취하는 칼로리에 맞춰 에너지를 소모하려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 렙틴과 같은 호르몬이 변하고 그 결과 메타볼릭 비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우리의 신체는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모가 아닌 단지 앉고 일하고 걷는 등의 활동으로 잉여 칼로리를 태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먹는 칼로리보다 덜 먹게 된다면 활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는 적어집니다. 잉여 칼로리나 결핍 칼로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늘렸으니 이번 주에는 조금 체중이 증가하겠다. 혹은 이 정도 줄였으니 이번 주에는 체중이 줄겠다 등. 하지만 유지 칼로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주에 0.45kg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총 3,500칼로리의 결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루 동안 먹는 유지 칼로리의 500칼로리를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지 칼로리를 설정해서 섭취하면 500칼로리가 아닌 하루에 700칼로리를 줄여야 체중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근성장은 많이, 체지방 감소는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7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두 번째는 좋은 훈련, 스테로이드 사용 유무, 세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의 최소화, 다섯 번째는 G플럭스, 여섯 번째는 식단, 일곱 번째는 체지방 퍼센테이지입니다. 1번에서 4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섯 번째인 G플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운동으로 200칼로리를 소모하고 식단으로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식단으로만 5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인 식단에서는 식사 타이밍, 보충제, 음식의 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인 체지방은 예외적 요소인데요. 여러분이 체지방이 적고 많은 근육을 보유한 린한 상태라면 체중 감량 시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체중 증가시라면 상대적으로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체지방이 많은 상태이고 체중 감량을 한다면 근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체지방을 빠르게 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근성장과 체지방 감소에 관련된 표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결국 체지방이 낮은 린한 상태보다 림매스업과 커팅을 통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은 짧은 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린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근성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은 잉여 칼로리 섭취 시 가장 빠르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근성장을 하는 것이 내추럴 보디빌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근성장을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 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칼로리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표에 맞는 칼로리를 설정했다면 탄단지 비율을 맞추면 된다. 이후에는 물, 미네랄, 섬유질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남성은 하루에 38g, 여성은 하루에 25g의 섬유질을 먹는 것이 좋다. 이후에는 식사 타이밍 및 빈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운동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 식사, 하루에 3끼에서 6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보충제로 보충제와 관련해서는 이그제빈닷컴에서 자료를 찾으면 도움된다. 두 번째, 결핍 칼로리, 유지 칼로리, 잉여 칼로리를 각각 목표에 맞춰서 섭취할 때 바디 리컴포지션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 근육과 체지방 둘 다 증가하지만 체지방과 근육이 평행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그래프처럼 여러분이 근성장하는 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체지방은 비교적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네 번째, 결핍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대부분 지방 감소에 의한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평소 먹는 양보다 조금 더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 메타볼릭 비율은 증가한다. 그 결과 우리의 신체는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모가 아닌 단지 앉고 일하고 걷는 등의 활동량으로도 잉여 칼로리를 태운다. 여섯 번째, 반대로 결핍 칼로리를 섭취하면 활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는 적어진다. 일곱 번째, 바디 리컴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유전적 요인, 좋은 훈련, 스테로이드 사용 유무, 충분한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의 최소화, G플럭스, 식단, 체지방 퍼센테이지가 있다. G플럭스는 운동으로 200칼로리를 소모하고 식단으로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식단만으로만 5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고
F. 식단에서는 식사 타이밍, 보충제, 음식의 질 등이 포함되고 G. 체지방 퍼센테이지는 예외적 요소로 결국 체지방이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효율적으로 자란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표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